안녕하십니까. 딸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제가 이 근간에 느끼는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조금 이 난폭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시시하고 쓰레기 같은 세상이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상하 구분 없이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그 공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자기의 사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권한을 마구잡이 행사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우리 공익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거의 사라진 상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조금 과격한 단어를 사용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대강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우리나라의 권력 집단 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 야당을 보면요, 당 대표 이재명이죠. 당 대표에 대한 방탄, 그 다음에 억지 입법들 지금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말하자면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공이라는 표현을 빠뜨릴 수 없고요. 또 친중이라는 표현도 또한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주의라는 이런 표현은 상당 부분 거기에 부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인 사당화가 지나가지고 1인 사당화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수령당으로 최근에 그 모습을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노출시켰죠. 거기에다가 전과자 집합소라는 것은 따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치가 더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기피하면 결국 이런 괴물 정당이 탄생한다는 것을, 또 괴물 정당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지옥이 따로 없다, 바로 이런 사회, 이런 정당이 나라의 다수 정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는 조금 우리 현실과 배치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고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당도 말이죠, 평소 국민들의 여망이나 이런 데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 막장 싸움이 지금, 그 심도가 더 커지고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당대표 자리를 두고, 그 유력 주자들이 막장극을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책임의식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물론 윤리적인 또 그 교양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정치적인 자질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책임의식입니다. 왜? 이분들은 국민이나 또는 광역자치단체나 또는 기초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권력, 모든 사람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책임의식이거든요.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 참패하고 4월 10일 날, 지난 4월 10일 날 총선에 참패하고 2달도 안 돼서 벌써 당권을 향해 움직인다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처신은 저는 수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논리나 궤변이나 이런 거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책임의식을 몰각한, 잊어버린, 망각한 그런 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말도 아주 세련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요, 우리나라에 그 역사에 그 참 오점을 찍은 을사오적도 자기들이 할 말이 다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할 말은 다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책임의식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우리가 용서해주고 허용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사실 자체가 저는 정치인의 책임을 상실한 그런 태도일 뿐 아니라, 그런 태도가 국민들이 그 참신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저는 참 찬물을 끼얹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상실하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앞세우다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권 어느 사람도 비판받을 대상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고 사회의 윤리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죠.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다수 여당의 탈선, 또 여당의 그 유력 주자의 책임의식 부재, 거기에 더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봐주세요.
저는 보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이라는 그 어떤 자기들의, 그 황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료 체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지난주에 있었던 그 복지부의 그 뭐 대책이라든지 교육부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늘 자꾸 이 과격한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발광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광기가 너무 넘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지난 5개월 동안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한다 해놔놓고 한 발짝도 추진시킨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 5개월 동안에 정원 조정을 했다는 형식적인 결과만 있을 뿐이지, 이 의료 정책의 어떤 우리한테 국가에 유익한 결과를 내놨다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그 안정과 질서를 완전히 다 망가뜨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정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대책이 없는 정부라는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곱씹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미수 사건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논평한 그 TV 자막을 보니까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행한 의대 정원에 대한 끔찍한 정치 폭력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암살 사건이 끔찍한 정치 폭력이 아니고 의대 정원이 제가 볼 때는 끔찍한 정치 폭력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게 만천하에 다 노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의 그 무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금 지속적으로 20% 중반대의 어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를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이 조사한 걸로는 대통령의 긍정평가,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가 68, 거의 3배 수준으로 부정평가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참 더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뭐 다스린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단어지만, 가정을 잘 안돈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을 추진을 해도 거기에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이죠, 가정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는 이 비판 여론이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양의 유가적인 정치 원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은 지금 수신에도 문제가 있고요. 아니, 본인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안돈하는 데서도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부인이 김건희 씨가 공공연하고 유치한 정치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가 국민들의 그 시선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요. 그 요번에 윤 정부 부정평가한 그 비율이 전체의 68%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전주에 없었던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김건희 관련 리스크가 부정평가 이유의 4%를 차지했어요. 이거는 의대 정원 정책이 잘못됐다는 2%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말이죠, 어떤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큰 리스크가 있습니까? 아니, 가정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산다, 나라의 정치를 한다, 이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거듭되고 계속되는 리스크에도 정부가 아무런 발전이나 또는 거기에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제가 또 남의 가정사 같은 이야기지만 결코 가정사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윤 대통령이 우리 외유에 나설 때 부부 동반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야 국가의 수반이 나가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늘 좀 보기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손을 잡고 트랩을 올라가는 그 장면이 저는 늘 어색하게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외유에 나간다는 거는 국익의 어떤 달성을 위한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활동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손을 잡고 올라간다는 것은 자꾸 저가 나이 든 사람의 시각인지 모르지만 관광길에 오르는 듯한 자꾸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 진작부터 좀 손잡고 올라가는 일만은 피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나토 갈 때도 역시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돼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 관련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일일 시급이 10,030원.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달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을 해보면 한 2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진작부터 해외에 대한 경험이 조금씩 쌓아지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거 뭔가 국정을 수행하면서 세계 기준에서의 어떤 감각,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극빈의 나라,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보면요,
정말로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가보면 뭐 1달러가 우리가 생각하는 1달러가 아니고 그런 나라들의 1달러라는 것은 우리의 뭐 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말하자면 한 달 뭡니까? 생활비가 뭐 100달러 수준 또는 끼해야 뭐 1000달러 수준, 이런 나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기준은요, 우리나라의 사정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벌써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로 가 있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한 3가지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국제적인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뭐 알다시피 2가지 기준도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뭐 결국은 단일 기준으로 1,300원이 나왔는데, 이거는요, 뭐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중간 키도 있고 작은 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옷 한 가지 옷을 다 입으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뭐 냉탕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온탕이 되고, 누구한테는 열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이런 데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감대라든지 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이 뭔가 그 사회적인 합리성을 이룰 때는 그게 필요한 제도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한 번도 합의가 어려운, 뭐 38년 동안 우리가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그걸 노사가 합의를 이룬 것은 7번밖에 안 된대요. 요번에도 결국은 합의를 못 이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시장 원리에 부합되지도 않고, 또 세계적인 어떤 기준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최저임금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아무도 만족 못하는 이런 최저임금 제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요,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사회를 지옥화하는데 하나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자기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생각하는, 자기 입맛에만 맞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이 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안정된 직업 집단 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다수이면서 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군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사,
집단군, 그 다음에 공무원 집단군, 그 다음에 뭐 군인 집단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사 집단, 공무원 집단, 군인 집단이 자부심과 자기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어떤 그 허리를 뭐 이루고 사회를 지탱시키는 이런 중요한 집단군들이 전부 다 녹아버린 상태라는 거죠. 뭐 근로자 부분은 그 상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제가 뭐 획일화를 못 시키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지옥화하고 있고, 그 결과 학계 출산율이 뭐 0.7명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인구가 지금 말하자면 정상 기준 절반 이하로 지금 우리가 이 그 순환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옥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정부의 시대 정신이 뭐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윤리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질서를 바로잡아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한 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 집단군이 많이 늘어나도록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 정부가 그런 그 우리 시대적인 요구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진 집단마저 오히려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군인 사회도 그렇게 된 것 같고, 군인 집단도, 특히 의사 집단도 그렇게 지금 요번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지옥화를 촉진하는 그런 말하자면 잘못된 정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먼저 자숙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업로드 했었지만은 그 5개의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이제 아직 그 리스크로서 확정적이지 않고 조금 그냥 긴가민가 하는 그런 리스크로 김건희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김건희 리스크가 정식 리스크로 지금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가정사를 잘 처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면 대통령부터 자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하자면 국정에 보살핌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물론 뭐 윤 대통령이 일을 전혀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못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눈에 띄는 두드러지게 문제를 만들었거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윤 대통령이 문제를 한 개도 제대로 풀어낸 게 없어요. 지금 3년 차 아닙니까? 2년 2개월 조금 넘었잖아요. 문제를 풀어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력을 증명해 보라고요. 이 무능하고 대책 없는 정부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실력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실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역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대 증원 사태가 이렇게 완전히 그 남마처럼 얽히고 설키고 지금은 어디서 풀어야 될지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이 의대 증원 사태, 의료 대란, 이거를 풀어내는 실력을 보이라고요. 이거를 풀어내야 다음 3년이 순조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못 풀면요, 제가 볼 때는 5분 당장 9월 달부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겠죠. 뭐 가까이 이야기하면 지금 7월부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눈앞에 불이 되는 그 시간이 지금 7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금 일어날 거라고 전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9월이 지나면 내년 3월이 또 거대한 위기로 진화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료계의 붕괴를 막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어떤 의사 집단을 완전 황폐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 의사 집단이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정부도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지겠죠.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이번 4월 10일 총선 전에 30%대 중반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는 그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30%대 중반의 지지율만이라도 지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못 지켰죠. 그래가 지금은 20%대 중반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10%가 지금 폭락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20%가요, 20%대 중반이라는 이 국정 지지율이 7월, 9월, 내년 3월 이 사이에 저는 만약 이 의대 증원 사태를 정리를 못하면 대통령 말대로 뚜벅뚜벅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어긋난 판단, 우리가 볼 때는 황당무계한 판단을 고집할 경우에는 10%대 국정 지지율로 추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내년 3월이 될지는 몰라도 저는 그 정도로 이 정권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이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결을 해보라고요. 해결을 해보라고요. 숨지 말고. 지지율 10%대 이 상태로 가면 지지율 10%대 폭락은요, 이미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케인즈 이후에 경제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꾼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밀턴 프리드만이 한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의 결정을 억압할 정도로 정부가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개인의 결정을 억압할 정도로 정부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개인의 결정을 억압할 정도로 정부가 자유를 가져버리면 그거는 폭력적인 정치고 그게 전체주의 독재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가장 참 감명 깊게 읽었다 하는 분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이거대로 좀 해보시라고요. 의사들의 개인적 결정을 억압할 정도로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정책은 의도가 좋다고 정당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책은 결과가 좋을 때 그 정책의 정당성이 획득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의대 증원 정책의 부작용들, 그 혼란들, 남마 같은 이 사회적인 이 혼란과 그 악의 다툼, 억지를 보태는 이런 사회적인 지옥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를 하루빨리 해결을 하시라고요. 누구한테도 그걸 미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늦추면 우리나라 전체에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